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남들은 연휴 푹푹 잘 쉬고 있는데 선생님들 쉬지도 못하시고, 저도 사실 이 강의 준비하느라고 여기처럼 계속 교직 논술이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논술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갖다 쓰는, 우리가 이제 대학 때 공부해서 시험 봤던 그런 형태랑 비슷한데, 다른 점은 현장성을 강조한다는 그런 지침 때문에 현장의 어떤 교사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현장의 상황들을 제기해 놓고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각이나 분석들, 비판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제언들을 듣는 거기 때문에 글로 다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 경험이 없는 분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이론적인 지식 배경이 없는 분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논술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논술문에 제시된 그 글을 얼마나 비판적으로 잘 분석하느냐, 그게 더 핵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된 문제 또는 대화의 내용들을 정확히 보는 것들, 분석하는 것들, 그게 논술에 있어서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저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요를 잘 작성하는 거거든요. 개요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잘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글 쓰는데 소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 글은 수려한 문장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화려하게 독자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기발한 어떤 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분석, 비판 통해서 개요를 잘 짜고 나서 그 개요를 잘 엮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엮는 기술이 처음 해보면은 어색하고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제약을 주는 이유들이 있단 말이죠. 압박감을 주는 것도 있고 평가를 위해서 주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조금만 인식하고 계시면 논술문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많이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특강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을 잠깐 한번 돌이켜 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글쓰기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없어야지 일단 논술문에 직접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자신 있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 내가 완성되지 않았다, 내가 이게 어떤 글 쓰는 기술이나 아니면 유아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유아교육 전문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전문가적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말하시고 쓰시는 게 다 전문가들의 관점인 거예요. 유아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와서 선생님한테 인터뷰를 요청했다 한다면 선생님이 가진 생각들이 유아교육 전문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전문가로서 갖춰야 될 어떤 자질, 역량을 갖췄냐 못 갖췄냐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자기 어떤 노력을 하느냐,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그런 데 차이인데, 유아교육 전문가의 자격증 충분히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과하지 못한 시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역량입니다. 지식적인 역량, 그 다음에 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교양적인 역량도 필요하고요. 학부모나 아이들을 대하는 어떤 관계 역량도 필요하고요. 또 신체검사 하잖아요. 학교 가시고 나면.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춰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 특수하게 논술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했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이나 말이나 전부 다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가지는 생각을 절대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다 아니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누군가의 견제를 받고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아이들 앞에서 얘들아 잠깐만 원장 선생님께 여쭤보고 와서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이 준비된 교사들. 그래서 우리가 논술 주제에서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기출 문제 중에서 반성적인 교사의 모습들이 중요한 이유들이 뭐냐면, 내가 전문가로서 시도를 해보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적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외적인 상황에서 오는 영향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쌓여지면 아마 이런 논술을 풀어나가시는데도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런 역량들을 갖추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런 논술 수업을 통해서 극복해내고 또 글도 선생님들 원하는 대로 한번 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논술과 교직 논술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면 교수님께서 사실 한 줄짜리 문제 내주시는 거거든요. 누구의 교육사상에 대해서 논하라. 예. 그러면 교육사상에 대해서 쭉 외운 걸 가지고 계속 써 내려가시잖아요. 그죠? 예, 몇 년도에 태어나서 뭐 어릴 때는 뭐 부모님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어느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았고, 이 사람이 남긴 어떤 그런 것이 지금 현대 유아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신다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아마 이미 강의하시면서 이거 중요하니까 꼭 외워라. 시험에서 나온다라니까 그냥 달달달 외우신 것들이에요, 대부분. 예. 그리고 심지어 많은 교수님들 중에는 오픈북 테스트 해가지고 그냥 책 보고 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은 빠지고 계속 외우는 거에만 집중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논술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시간을 안 주신 거예요, 교수님들조차도. 논술이라고 하면서 논하라라는 문제를 내시면서조차도.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데, 우리가 교직 논술은 저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틀 안에 가둬놨단 말이죠. 틀 안에. 제한된 시간, 제한된 분량, 그렇죠? 그리고 제한된 가지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평가를 하기 위한 거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보실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신라 무슨 왕의 장수왕이 신라 왕입니까? 선생님들 기억나세요? 네, 장수왕은 고구려 왕 같은데, 그죠? 네. 네. 그러면 고구려 장수왕의 업적 3가지를 쓰시오 했을 때 선생님이 가로 열고 3점 이렇게 써놓으셨단 말이죠. 3가지를 쓰는 애는 3점을 주고 2가지를 쓰면 2점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교직 논술에서 아마 표현되는 방식일 거란 말이에요.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 15점을 내용 점수로 줬다라고 했을 때는 내용 점수가 확대돼서 선생님들의 지식을 많이 물어보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식과 현장을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건 어떤 뜻에 있냐면, 그렇다면 당신은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뭐가 있어요? 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이 보고 알고 보고 느끼고 내 것으로 표현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교사들이 사실은 아까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교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된다는 게 교직 논술에서 필요한 부분이죠. 당연히 논술이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만 하면, 일방적으로 내 생각만 하면 그냥 주장이에요. 주장. 혹시라도 우리가 이 작년 올해 아주 자연스럽게 이 나라 전체가 민주적인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죠? 민주시민의 교육을 광장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들 많이 봤죠. 또 오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대통령 토론회 많이 보셨죠? 토론회 보면 어떤 사람은 토론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만들었어요. 교수님이라고 했고, 뭐 시골 할아버지라고도 했고, 뭐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뭐 막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논리적인 어떤 주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막 얘기해요. 아니면 카더라, 아니면 기승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그게 논리적인 어떤 서술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술문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저게 제일 많이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서론과 결론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보여요. 내 생각을 쓰긴 써야 되겠는데 논제와 벗어난 얘기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신경 써서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출제 의도. 사실은 출제 의도만 맞추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선생님들이 가끔, 선생님들도 시험을 보실 때가 있거든요. 연수를 받으시거나 뭐 할 때.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험 문제를 내본 사람은 시험 문제를 보면, 내가 시험을 보는 이제 피시험자가 돼서 시험을 보면 출제 의도를 문제를 보면서 요 사람 요거 물어보려고 문제를 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도 어렸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면 훨씬 더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시험 문제 보면서 이렇게 딱 치는 경우 있죠. 이거 뭐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걸 알고 시험을 보면 너무 쉽죠. 당연히. 모르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 의도를 봐야 되는데, 출제 의도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논술 시험지 전체에 다 나와 있거든요. 문제에도 나와 있고, 제시문에도 나와 있고, 배점에도 나와 있고, 유의사항에도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한눈에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은 바로 문제로 휙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주변을 살펴봐요. 어렸을 때 경험 중에 이런 경험 없으세요? 혹시?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야, 그 시험지에 답이 있는데 3번 문제 풀다 보니까 뭐 저 뒤에 10번에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 유추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 뭐 조망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용어를 쓴다면 조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도 그런 출제 의도를 정확히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뭐 출제 의도라는 건 당연히 그 안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거든요. 조건도 주고 주요한 주제어, 키워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죠. 뭐 개요짜기의 중요성은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고요. 저번에 이거 했던 부분이라서 다시 살펴봅니다. 개요를 잘 짜면 정말 거의 절반 이상은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선생님들이 그 개요를 짜는 과정에서 이제 나만의 기술이 숙련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요를 짜기에 앞서서 문제를 잘 읽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분명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뭐 이 부분은 저번 주 특강에서 했던 부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선생님들 특강에서 했던 논술 있잖아요. 그 논술들을 제가 첨삭하면서 여러 답안들을 봤어요. 그 답안들 속에 나타난 어떤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저번 주에 다뤘던 주제가 바깥놀이하고 교사의 전문성, 그런 부분인데, 교직관 관련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 주제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주제는 논술 첫 시간이라서 논술을 쓰는 논술의 기초, 글쓰기 기초 부분이에요. 근데 뭐 세세하게 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나 이런 것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이미 숙사를 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쓰시다 보면 계속해서 수정받으면서 늘어가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글을 쓰는 기본,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가 계속해서 기출 문제들을 하나씩 다룰 거거든요. 그 기출을 통해서 주제들, 개요 짜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새롭게 모의 논술 문제 하나를 저는 제시해드리고 직접 써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아주 유명한 작가자 어떤 정신과 의사분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선생님들도 한번 읽어보시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뭐 올바른 것 이런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걸 따라간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들 거기 질문처럼 선생님들이 어릴 때 나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 나는 그냥 계속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어. 자, 두 가지입니다. 자,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 내리시죠. 그냥 나는 이 어린이를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 하셨던 분, 이게 나이가 먹으면 그저 어린 게 좋죠.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하면 그렇대요. 거의 8대2, 9대1 이 정도 수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답니다. 근데 이 의사분이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조사를 해본 거예요. 설문지를 던져놓고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100명 중에 무려 몇 명이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그냥 이대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그게 몇 프로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100명 중에 97명. 그 정도가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보통 우리 때만 해도 빨리 어른이 돼서 내 맘대로 뭘 하고 싶고 막 이랬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그런데 아이들 몇몇하고 직접 이제 면담을 하면서 들으니까 어차피 어른 되면 힘들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뭐 직장에서 막 이렇게 해고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삼촌 보니까 장가도 못 가고, 취직 때문에 고민도 많고. 이제 엄마들이 이런 말 많이 한대잖아요. 야,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좋은 거야. 중학교 가봐. 넌 죽었어. 고등학교 가봐. 잠도 못 자. 밤새서 공부해야 돼. 뭐 막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모습들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한테 정말 이렇게 질문했더니 나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TV에서 이분의 강의를 듣고 선생님들한테 이걸 소개하지만 가만히 그거 강의를 듣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진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보고 배우는 게 뭘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애들이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모님도 많죠. 저도 그런 부모가 아닐까 반성하지만 책 하나도 안 읽으면서, 그죠? TV 드라마 보시면서 애들한테는 들어가서 공부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흔한 일이죠. 그죠? 네. 그건 뭐 어른의 권리일까요?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는 게 아이들의 무슨 의무인가요? 잭 웰치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세계적인 CEO가 있어요. 지금 뭐 은퇴했지만 그분이 어릴 때 말더듬이었대요. 말더듬이. 예. 근데 어디 샌드위치 가게에 가가지고 우리 말더듬이 하면 똑같은 앞부분 음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치 샌드위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투나라는 이제 그 영어 투나 샌드위치를 달라고 했는데 얘가 말을 더듬으니까 투나 샌드위치, 투나 샌드위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샌드위치 가게 주인이 그 샌드위치 2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비웃은 거예요. 제일 말을 더듬으니까 샌드위치 하나만 사서 먹으면 되는데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그 장면을 보고서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말보다 생각이 빨라서, 아니 생각보다 말이 빨라서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괜찮은 거라고 하면서 그때 엄마가 그 어머니가 같이 책을 읽어줬대요. 그러면서 생각이 넓어지고 또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천천히 하고 뭐 이런 어떤 연습을 했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아이를 다그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가 이런 교육의 이론이나 아니면 아이들 상담이나 심리 이런 학습을 하셔서 선생님들도 그런 전문성을 확보하시고 실습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뭐 격려하시거나 아니면 문제로 지적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다고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도 그렇게 안 되는데 부모님들이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 강의에서 한 말을 듣고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진짜 아이들이 꿈을 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미래가 자기들이 개척하고 아니면 주도적으로 아니면 즐겁고 행복한 일들에 대한 제시, 제공 아니면 같이 어울려 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전달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지금 좋은 상태로 머물고 있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봅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선생님들이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에요. 현장에 가시면 당연히. 예, 유명한 실험 있잖아요. 그죠? 예, 오리가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예,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자, 저번 주에 드렸던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답을 딱 받아보면서 개요를 짜는 연습을 저번 특강에 잠깐 했었는데 개요를 짜시고 답을 쓰신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들을 보면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떠오르시겠죠. 선생님들이 쓰신 답도 떠오르시고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이 문제를 접하시는 선생님들은 문제 전체를 다시 보시고 나중에 개요를 짜는 연습을 한번 하실 거예요. 네. 자, 제가 첨삭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첨삭하면서 공통적으로 떠오른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 어떤 선생님의 이 문구는 참 좋았다, 문장의 표현이 좋았다, 이 문장은 엉망이었다, 이 답은 정말 선생님들이 오답의 전형으로 꼭 봐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보여드릴 그런 차별이 크진 않았지만 공통되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느낌이 이분 이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이 조마조마했어요. 이게 계속 답을 계속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논술문의 1200자를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킬까? 어떻게 이걸 구성할까라는 서론이나 본론의 도입 부분으로 들어가서 보면 뒤가 걱정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쓰시면서 그래도 자신감이나 명료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처음 써본 것 같다. 정말 처음 써본 것 같은 글인 느낌. 논술을 처음 해보신 것 같은 느낌들. 그 다음에 서론과 본론이 특별히 더 미흡했다는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 본론에서 근거가 아닌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좀 엉뚱한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 그 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론에서는 어떤 이 논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나 제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결론에서는 자기가 썼던 내용을 요약하거나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어떤 방향 제시 같은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본론의 분량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처음 써보다 보면 아마 분량에 대해서 넘치거나 모자르거나 하는 것 때문에 고민들이 많고요. 특히 이게 10점, 내용 점수가 10점에서 15점으로 늘면서 생기는 변화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10점은 사실은 1200자를 채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론이나 결론을 잘 활용을 해요. 200자씩 200자씩 해가지고 일단 400자를 채워놓고 나머지 800자 내에서 10개를 가다가 조건 10개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는 서론 결론의 연습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5점이 되다 보니까 본론에 쓸 내용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기술하듯이 나열하듯이 1, 2, 3, 4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논거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걸 계속 모든 조건마다 맞추다 보면 1200자가 아니라 1500자가 되든 모자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내고 나면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를 탁 내면서 미리 답을 생각하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방향만 주제만 잡고 문제를 낸 다음에 제가 막 써봐요. 컴퓨터를 그냥 쳐보거든요. 워드를 막 쳐요. 답을 친 다음에 이게 몇 자가 되는지 원고지를 탁 변환해서 옮겨보면 1500자가 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개요를 짠 다음에 써봐요. 개요를 짠 다음에 써보면 그래도 1200자 맞추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중복한 말 또는 뭐 앞뒤가 안 맞는 말, 필요 없는 말 같은 것들 글자가 많을 때 어디서부터 줄여나가야 되겠어요. 내용 자체에서 줄이면 조건 15가지를 못 맞출 수 있으니까 서론이나 결론을 함축할 수밖에 없거든요. 5줄 썼던 걸 3줄로 줄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연습하지 않고서는 어렵죠. 그러면 1회차, 2회차, 3회차 가면서 이제 개요를 짜지 않고 직접 치면서도 이거 분량이 좀 긴 것 같다라면 바로바로 거기서 수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연습들이 선생님들한테 더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원고 수정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첨삭하면서도 그랬지만 많은 부분들이 원고 수정을 너무 지저분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간이 남아 돈다면 원고지를 새로 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정자로 다시 깨끗하게 옮겨 적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게 너무 누더기처럼 돼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쓸 거면 차분히 쓰시고 수정을 하시더라도 수정이 많아서 지저분한 게 아니라 수정한 그 선생님의 스타일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도 깔끔하게 하시는 연습하면 그거 수정 많이 했다고 해서 뭐 감점 주지는 않거든요. 이분이 자기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기 위해서 문장을 다시 퇴고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깔끔하게 수정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 선생님들이 쓰신 글씨에서 대부분 다 글씨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면접 가셨는데 얼굴, 몸매 점수 주나요? 그러진 않거든요. 물론 뭐 며칠 동안 세수를 안 하시거나 뭐 머리를 뭐 단정하게 안 하고 오거나 뭐 트레이닝복을 입고 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 글씨에 대해서 너무 그것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는 거죠. 시험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과감하게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것은 버리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나 마지막 마침표 점을 안 찍은 것 같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고민까지 또 안고 어떻게 시험 봅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글씨 모양은 선생님들이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여자 선생님들 글씨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녹음하고 자기 목소리 처음 들으면 이상하거든요. 녹음한 목소리 들으면 이상하시죠. 그죠? 글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니까 내 글씨가 못 쓴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괜찮은데?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모의고사 문제, 특강 문제에서 제일 먼저 선생님들이 걸려들을 거야라고 했던 게 바로 그 교직관 문제였거든요. 선생님들이 교직관을 쓰실까 교육관을 쓰실까 분명히 그걸 고기 상황에서 갈등하실 거라 생각해서 냈는데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교직관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교육관을 쓰셨거든요.
아까 말 출제 의도가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교직관이라는 부분에 분명히 그런 문제의 표시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런 거죠. 김교사의 교직관을, 여기 교직관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게 교직관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문제 명시해 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나중에 채점하는 사람들이 교육관 쓰는 사람들 다 이렇게 점수를 안 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교직관을 바탕해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선생님들이 좀 고민하시면 답을 쓰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답지에 저한테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정말로 처음 써봤어요. 막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시험 때 보고 처음 써봤어요. 이런 분들도 많으셨고요. 논술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평가관이 이걸 보시긴 보시겠죠. 읽기야 읽겠죠. 써 있으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 좀 처음 해봤다는 좀 봐줄까? 이런 마음은 절대 갖지 않으십니다. 면접 강의를 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 요소. 말씀드렸죠. 저번 특강에도. OMR 카드에 탁탁탁 찍으면 기계가 채점을 해요. 그죠?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중복 표현이 됐다면 컴퓨터가 읽어내요. 중복이라고. 표시나 백지다 그러면 백지도 읽어내요. 감정은 안 읽거든요. 그 논술에는 글도 감정이 들어간다 그랬죠. 이런 거예요, 바로. 선생님, 저 이렇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대한민국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어요. 이런 걸 썼단 말이에요, 각오를. 그런데 거기에 감정이 실리는 게 아니라 글에 감정이 실린다고요. 서론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아니면 어떤 주제에 대한 중요성이나 문제의식을 이 사람이 제기했느냐. 결론에서 교사들이 이런 노력을 충실히 한다면 유아들이든 또는 대한민국 유아교육 전체에 다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그런 제안을 했느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선생님들이 감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글은 굉장히 논리적이라 했잖아요. 논리적인 글이니까 개인적인 주관을 가급적이 안 넣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그런 표현 또는 그런 내용들을 잘 쓰는 것들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다음부터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쓰지 말아 주십시오. 자, 이제 본론 작성한 선생님들의 그 본론에 보면 유인물 3페이지예요. 바깥놀이의 가치를 이제 제시하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 보면 이제 문제를 분석해 보면 바깥놀이의 교육적 가치 3가지를 딱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놀이의 가치로 그냥 확대했는데 바깥놀이나 놀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 자체에서는 대화 속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대화 속에 나와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 대화 속에 나와 있는 건 사실은 바깥놀이의 가치 중에서 미리 정해놓은 답에서 요구한 정해놓은 게 있다는 얘기인데 선생님들이 그냥 공부하시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놀이의 가치 신체, 그죠? 그 다음에 사회, 예를 들어서 정서, 무슨 언어 발달, 창의력 발달, 이런 얘기들을 막 쓰시거든요. 여기에 근거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3가지, 5, 6가지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못 구하겠어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아까 그래서 주어진 제심을 잘 읽고 해석하느냐. 읽기의 중요성이 바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고려사항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보면 고려사항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교사의 대화라는 제약을 줬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교사의 대화. 그러니까 이교사가 말한 내용 중에서 이교사가 바깥놀이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나 고려한 상황, 고려하지 않은 상황 이것들 찾아내라는 얘기거든요. 고려사항도 많죠. 개인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예요. 흥미 여러 가지 환경적인 구성 요소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제는 이교사 대화 속에 그게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개요를 짤 때 분명히 나중에 또 한 번 더 연습하겠지만 고려사항 딱 해놓고 이교사 그럼 이교사 대화만 보는 거예요. 그 문장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분석에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관과 교직관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실패한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 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서는 이 교사가 가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좀 항목별로 구분을 좀 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다 큰 카테고리를 본다면 같은 항목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미세적으로 들어가면 이거죠. 뭐 건너목을 건널 때 예를 들어서 안전에 대한 게 소홀했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놀이기구에서 서로 싸우고 할 때 안전에 소홀했다. 이것도 두 개로 나눠놨지만 같은 항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구분을 잘 못하면 수십 가지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큰 항목별로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죠. 답이라는 것은 출제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건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세 가지다, 세 가지, 아니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뭐 대응 구조를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문제점 세 가지를 했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 개요도 짤 때, 예를 들어서 개요도를 짤 때, 문제점을 하나, 둘, 세 가지를 찾았다면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도 역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1-, 2-, 3-로 연결을 시켜서 가는 것도 좋은데, 글을 쓰다 보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가는 게 유리하냐는 자기마다 나름이에요.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지만 만약에 해결점을 여기다 놓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해결점을 이쪽으로, 여기 문제점을 이렇게 찾고 여기 해결 방안을 찾아서 그대로 이제 대응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대응시키면 내가 개요를 짜서 글로 옮길 때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다. 근데 개요를 짤 때 한번 자꾸만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개요를 짤 때 단문으로 어떤 단어만 나열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시간적으로 개요를 충분히 쓰려면 어차피 옮겨 적어야 되니까 문장으로 간략하게 써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고려사항에서 우리가 뭐 미세먼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지금 고려한 게 미세먼지를 고려했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만 써놓고 간다면 이제 우리가 글쓰기 기초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의 문제거든요. 화제 개요는 이렇게 띡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미세먼지 그게 뭐였지? 미세먼지가 없다는 거였나? 미세먼지가 많다는 거였나? 뭐 이제 내 혼자서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키워드나 화제만 가지고 쓰다 보면 내가 이걸 연결할 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뭐 미세먼지를 뭐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실내 놀이로 대체한다든가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읽기 좋게 내가 어떤 표현을 해 놓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중에 논술문을 작성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저런 부분으로 이제 한번 이따가 또 보시면 됩니다. 자, 서론 작성의 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역시 3페이지에 선생님들 같이 보시면, 자, 서론이, 그러니까 일부러 인상적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평범하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제를 바깥놀이가 키워드로 팍 떠오르니까 바깥놀이에 꽂혀서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관점을 좀 이렇게 좀 달리 보면 그냥 바깥놀이가 중요하다, 아니면 바깥놀이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바깥놀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쓰신 분들이 주거 환경이 변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신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뀌고 도시화가 진행되면 예를 들어서 자연하고 접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다 아스팔트, 시멘트라고 하니까.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신 분들도 계세요. 또는 교사의 어떤 교직관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먼저 가신 분이 계세요. 교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고 한다는 그런 내용들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쓸지는 문제나 제시문에 있는 키워드들을 잘 활용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첫 문장을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답안지를 채점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나에게 할당된 답안지를 채점하신다고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정해진 시간에 채점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한 답안지를 심도 있게 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놀이의 중요성은 유아기에 아니면 교육과정상의 바깥놀이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서론에 대해서. 그죠? 물론 그걸로 점수를 더 주고 감점하지는 않지만 그런 답을 읽다 보면 다 똑같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사람이 채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컴퓨터 기술이 훨씬 더 발달돼서 답안지 안에 단어가 예를 들어서 단어가 뭐 5,000개가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 5,000개 단어 중에서 이 단어가 나와야 될 단어가 다 나와 있으면 정답이다.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컴퓨터가 채점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채점하다 보니까 이 서론에서는 이 선생님이 문제 접근을 이런 방식으로 했구나. 무난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리고 그런 주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전체 주제를 포괄하는 문제 제기나 본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무슨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고 서술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시입니다, 제시. 내가 본론에서 이런 걸 하겠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거는 서론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본론에서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서론의 역할이니까. 어려울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바깥놀이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의미나 교육적인 해석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교육 과정에 그 편성 운영 지침에 일일 1시간 이상씩 바깥놀이를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거의 이런 식으로만 핵심 내용을 써 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겠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명시되어 있어. 그건 왜 명시되어 있을까 이거죠. 바깥놀이가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깥놀이 운영하는 교사의 태도나 또는 교사가 이 바깥놀이 운영할 때 있어서 고려할 점이나 이런 것들을 본론에서 논해보겠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대부분 많은 선생님들이 서론을 쓰다 보니까 6줄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6줄. 원고지에 6줄. 150자 정도가 나오시더라고요. 적당한 선인 것 같은데 본론의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150자가 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쓰고 나면 지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본론 작성한 이후에 서론을 늘릴까 줄일까는 고민을 살짝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4줄 선에서 맞춰주는 게 어떨까. 일단은 4줄 선에서. 그다음에 결론 보면 주장이나 방향 제시를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본론을 요약하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바깥놀이가 중요하고 교사의 교직관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냐 이게 그 다음은 교사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아니면 그런 그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바깥놀이가 잘 활성화되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유아들에게 또는 유아 교육에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들을 기술하시는 게 좋겠죠. 결론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3줄 정도밖에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논술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결론일 수 있거든요. 요약, 정리, 주장, 제안 이런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면 서론에 비해서 결론이 훨씬 짧아요, 선생님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본론을 쓰다 보니까 서론을 쓸 양이 그만큼 적은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론에서 한 2줄 정도만 줄이면 결론에서 2줄 정도 늘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연습하시면서 자꾸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긍정적 기대 효과나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결론이 대부분이었다. 이것도 글의 인상입니다. 글의 인상. 이 선생님은 현장에 간다면 이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들이죠. 자, 이따가 다시 이제 분석하는 거는 이따가 제시문 보면서 하고요. 지난주 첨삭하면서 느낀 점 중에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요약해서 한다면 이겁니다, 선생님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그죠? 저 어릴 때는 이런 말 진짜 많이 했어요. 서울 한 번도 안 가본 놈이 서울 더 잘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고향이 시골이라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진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논술 연습하실 때 보면 다른 사람의 답들을 많이 보세요. 정말 많이 보세요. 그거는 그냥 듣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읽다 보면 생각하게 되고 나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더 중요한 거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여러분들이 행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직접 여러분들이 개요 작성하고 써보는 게 좋은 글 10편 읽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그건 내 내공이 길러지는 거예요. 내공이 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이 가상세계, 비주얼 이런 이런 컨텐츠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끼고서 막 실제로 하는 것처럼 막 움직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실제로 내 몸을 움직이는 거랑은 차이가 훨씬 많이 나거든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논술도 선생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개요 작성까지는 쉽게 하시는데 직접 막상 1200자를 쓰려면 귀찮고 해서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개요 작성은 반듯하게 돼가지고 정말 깔끔하게 해놓으시는데 막상 그걸 글로 옮기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의 차이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글을 써보시면서 2번째, 3번째, 4번째 자꾸만 느껴지거든요. 모든 곳에 통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선형으로 여러 가지 발달도 나선형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강의하면서 이 나선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내가 시작할 때 논술이 여기입니다, 여기. 가진 게 없어요, 내가. 이론적인 배경도 없고, 글을 쓰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요짜기도 하고 해보라 해서 해보니까, 야, 이게 좀 되는 것 같아. 되죠. 이제 막상 써봤어요. 써봤더니 첨삭을 해주셨는데 원고지가 다 빨갛게 물들어져서 왔어요. 아, 뭐야, 나는 쓰는 실력이 없는가 봐. 괴롭죠. 네. 주제를 하나 더 줬어요. 저번에 실수를 많이 해야지. 첨삭해서 이 수모를 안 해야지 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개요 짜고 다음에 선생님이 첨삭한 내용들을 다 보면서 제가 말했죠. 한 가지를 남의 글 읽기 전에 먼저 써보고 읽어보고 첨삭보고 그 다음에 다시 써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분명히 첫 번째 글보다 훨씬 더 발전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정도면 이제 자신 있어 했는데 새로운 주제가 나오니까 또 갑자기 막막해졌어요. 그러면 또 이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부터 싹 동원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첨삭도 받고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하면서 난 나름대로 채워놔서 했어요. 이런 과정이 자꾸만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 결국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끝에 가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내가 시작한 곳은 이 낮고 좁은 폭에서부터 나중에 끝으로 가면 높고 넓은 폭으로 이렇게 발달이 돼 있어요. 선생님이 논술에서 원하는 건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다 보면 여기서 또는 이 2번째, 3번째 단계에서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계속 다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힘드니까, 쓰는 게 힘드니까 읽으면서 편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편하게 해서 익숙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고수들은 그 수많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TV나 영화의 영향입니다, 진짜. TV 보면, 영화 보면, 주인공이 복수를 위해서 막 2년이 금방 가잖아요, 후딱. 근데 그 과정을 실제로 겪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하면 여기 선생님들도 다 20대, 30대 이렇게 자기 삶을 어느 정도 살아오셨고 관점이 생기시지만 인생도 비슷해요, 살다 보면. 쭉쭉쭉 잘 나갈 때 있다가 어느 날 보면 좌절할 때도 있고 또 좌절하다 보면 주변의 어떤 격려와 용기와 내 스스로 어떤 노력해서 또 다시 극복할 때도 있고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TV 볼 시간 별로 없죠. 요즘 그 TV에 핫 이슈가 되는 분 중에 연예인 중에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빚이 거의 70억 정도 될 정도로. 그런데 TV 틀면 그 사람이 계속 나오대요. 그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했더군요. 자기가 인생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가 자기에게 주는 그 가르침이 너무 많았다고. 너무 비싼 대가이긴 하지만. 근데 분명한 건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처음부터 인생에 굴곡 없이 승승장구했다면, 이렇게 승승장구했다면, 글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다면 아마 그런 걸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죠? 가족의 소중함도 몰랐을 거고, 아니면 힘든 사람들의 어떤 모습도 몰랐을 거고, 또 자기를 돌아볼 시간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쓰시다 보면 논술 주제를 통해서 전공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논술을 쓰기 위해서 전공 공부의 지식을 갖다가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다 자연스럽게 서로 같이 이렇게 상호 교환되는 정보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지식만 가지고 쓰다 보면 논술이 건조해져요. 논술문이 건조해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면 이상하겠죠. 그런데 논술문이 건조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지식만 나열한 거라고. 지식만 나열한 거. 사실 그렇다면 논술문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걸 쓰라고 할까요? 세 가지를 쓰시오. 1, 2, 3 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아예 해결 문제점 1, 2, 3 해결 방안 1, 2, 3 그리고 거기다가 채워 넣으라고 하면 되죠. 그 논술문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뭐 글쓰기 능력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잘 펴나가고 있느냐 이런 걸 본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로 선생님들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한번 개요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썼지만 그리고 개요를 한번 써봤지만 우리가 저번 했던 그 문제를 다시 보시고 선생님들이 짧은 시간에 개요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안 드려요. 그 뒤에 개요 작성하는 칸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우리 저번 특강에서 주었던 모의 문제를 가지고 개요 작성만 하세요. 자, 여기서는 서론과 결론은 생략하고 본론만 작성해 보세요. 지금 시간에는 본론만. 개요 작성 시 중요한 점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만 보고 쓰지 마시고 문제, 배점, 제시문 상황들을 보시고 개요들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와 선생님들을 같이 한번 다시 개요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지금 시간에 일단 개요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본인이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요 작성하는데 시간은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자, 네, 선생님들 거기까지 일단 하시고요. 이제 같이 한 번씩 가보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그냥 큰 틀만 보고 어떻게 보면 배점 확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일단 크게 보면 이제 그 안에 내용 분석은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조금 저랑 같이 해 보시면서 보시죠. 문제를 읽다 보면 이제 일단 출제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나오죠.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지만 자,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걸 제가 일부러 여기 띄우려고 구분해 놨지만, 자, 일과 후 당일 수업에 대해서 선배 교사, 후배 교사가 이제 교사들끼리 유치원에서 이제 대화를 나눈 거고요. 자, 바깥놀이의 교육적 가치 3가지를 대화를 근거로 논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요도의 첫 번째 논제가 작은 괄호로 해줬으니까 첫 번째 논제가 바깥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적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3가지니까 3가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겠죠. 많은 분들이 다 하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바깥놀이를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이 교사의 대화에 찾아 쓰시오. 그런데 고려해야 될 사항을 3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널찍널찍하게 이 작성을 해 놀아냈던 것은 이런 경우죠. 이 교사의 대화에서처럼 이렇게 무엇인가 있을 때 여기다가 내가 이건 이 교사의 대화에서 찾아야 돼.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나중에 내가 이거를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널찍널찍 큼직큼직하게 해 놓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김 교사의 교직관을 대화를 바탕으로 추론하라. 이게 교직관은 여기는 김 교사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한 노력을 장학의 관점에서 하시오. 이게 장학의 관점이라는 말이 없었다면 아마 자기 개발 노력을 구체적으로 그냥 쓰는 것밖에 안 됐겠죠. 그죠? 뭐 독서를 했다거나 아니면 선배한테 조언을 구했다거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됐겠지만 장학의 관점에서 쓰라 했으니까 이 장학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논제는 이 교사가 보이는 문제점을 3가지 지적하고 해결 방안. 자, 문제점과 해결 방안인데 이거 누구냐면 역시 이것도 이 교사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요도 상에서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총 15점이 다 들어갔는지 3, 4, 5, 6, 7, 8, 9, 12, 15점. 이렇게 해서 개요도 상의 구성은 완벽하게 돼 있다. 15점에 대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가지수를 채워 나가는 게 지금부터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어디서 확인한다 그랬죠? 문제에서 확인한 걸 어디서 확인한다고요? 배점에 가서 확인하라고요. 배점에서 물어본 게 이겁니다. 바깥놀이의 교육적 가치. 그러면 시간을 더 절약하기 위해서는 배점으로 이걸 먼저 나눠 놓는 거죠. 나눠 놓고 문제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바깥놀이 실시할 때 고려사항, 그 다음에 김교사의 교직관 1점, 그 다음에 자기개발 2개, 그죠? 그 다음에 이교사의 문제점 3개, 해결 방안 3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우리가 개요도를 작성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이.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깥놀이의 교육적인 가치를 그냥 무조건 놀이의 가치로 간 게 아니라 뭐였죠? 대화의 근거에서 가라 그랬단 말이죠. 자, 첫 번째. 자, 가치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나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지쳐서 그래요. 유치원 교사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좋지만 않아요. 자, 다들 겪는, 여기까지는 바깥놀이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죠? 자, 그럼 과감히 논제 1번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자, 특히 바깥놀이가 힘들어요. 미세먼지도 많고. 자, 이거 이교사의 무엇인가를 대화를 가지고 고려사항을 지적하라고 했을 때 이건 두 번째 논제와 관련된 부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놀이의 가치보다는 뭔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얘기했어요. 애들이 뭐 미세먼지도 있고 다칠까봐 조심해야 되고, 이게 뭐 1시간 이상 해야 되고, 공원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애들이 다쳤고, 뭐 그 다음에 으름장을 놓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제 막 사람들이 많고, 차도 많고,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바깥놀이의 가치에 대한 부분이 거의 찾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아,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찾으면 안 되겠네. 그럼 그 다음, 제시문 3번째. 다친 아이들은 괜찮아요. 이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교사는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이제 자, 공원에 갔으니 꽃이나 나무를 관찰하고 만지며 이제 슬슬 바깥에 나가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연을 주제로 이야기도 좀 하지 그랬어요. 자, 바깥놀이를 하다 보면 협동심이나 양보하는 모습도 길러지고, 이게 하나가 나온 것 같죠. 그죠? 일단.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저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협동심, 양보? 자, 이렇게 나만이 이해될 수 있는 용어로 쓰십시오. 자,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놀이의 어떤 그런 이론에서 많이 보고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건강. 이 부분 찾았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안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바깥놀이가 완전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가치를 확대할 수는 없겠죠. 저는 초임실에 그랬지만 자문하고 반성하면서 이거는 이 장학인데, 선생님의 장학과 관련된 부분이네. 3가지인데 왜 1가지가 안 나왔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대사에 또 있나? 하고 다음 대사로 만약에 넘어간다면, 수업 시간마다 이야기하는데 집중하지 듣지, 꽃도 꺾지 말라고 정신이 없어서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여유가 없었어요.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도 여기 보면 꽃이나 나무 관찰하고 만지며 느끼기도 하면서 자연을 주제로 이야기도 하고, 이 뭔가 자연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으로 일단은 개요도를 작성할 때 하나를 채웠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고려해야 될 사항. 아까 이교사 대화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교사 대화를 보면 이교사의 대화에서만 하니까 이교사 대화를 찾아가야 된단 말이죠. 자, 특별히 놀이가 힘들어요. 미세먼지도 많고 아이들이 천방지축이고 다칠까봐 늘 노심초사해야 되고, 그냥 여기서 벌써 한 몇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냥. 그죠? 예. 우선 미세먼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애들이 다칠까봐 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내가 이해하기 좋게 적으세요. 그 내용을 뭘로 해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매일 1시간 이상 해야 되니, 자, 이게 고려사항일까요? 아닐까요? 누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사항으로 본다면, 선생님이 이건 고려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는 거죠. 예. 네? 예. 그리고 쭉 보면, 이게 안전지에서 다치고 막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으름장을 놓았죠. 게다가 오늘은 공원에서 행사를 했는지 사람들이 많고 차도 많아서 저걸 보면서 뭐가 포커스가 하나 딱 떠올라야 되는데요. 예? 안전? 다칠까봐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선생님들이 잘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게다가 오늘은 공원에서 행사를 했는지, 교사는 바깥놀이를 하기 전에 이미 벌써 그곳이 아이들이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곳인지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좀 파악해 놨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죠. 그죠? 자, 일단 어쨌든 여기 나온 대로 하면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행사를 했는지 이건데 딱 보니까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행사를 했던 거죠. 그죠? 예. 행사가 있었다면 거기 애들 데리고 나간다면 그 행사와 관련해서 데리고 나갔겠죠. 그렇죠? 아니면 행사가 있었다면 적합한 장소가 아닐 수 있죠. 그죠? 내가 그 전에 계획을 했었는데 행사가 나중에 잡혀서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활동하기 좋은 곳으로 활용을 생각을 교사가 미리 계획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갑시다. 우리가 이 개요도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하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5분, 10분, 15분을 쓰더라도 계속 보강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교직관 갑니다. 그럼 김교사로 가야 되겠죠. 김교사가 교직관은 여기까지는 아까 가치 부분이 있으니까 이 교직관은 아까 이거 살짝 읽었지만 금방 나왔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저도 초임 시절엔 어려웠지만 계속 자문하고 반성하면서 조금씩 고쳐 나갔어요. 연수도 듣고 책도 읽고 선배들에게 많이 물어봤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선생님도 시도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교직관을 물어봤으니까 아까 선생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함정이 교직관과 교육관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관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교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죠. 그죠? 예. 교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 왜 전문직관이라고 알 수 있어요? 여기 전문이란 말 하나도 안 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게 교직이 전문직인 이후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좀 보다 보면 전문직인, 특히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선생님들 주변에 의사 선생님들 있으면 의사 선생님들은 세미나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다니세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시면서 배우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문직관의 특성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학습을 해요. 배운다고요. 대학에서 배운 게 끝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은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많은 교육에서는 당연히 교사들도 현직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사람의 교직관은 전문직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선생님들이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장학 관점에서 노력한 건 뭐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보실 때. 네. 그렇죠? 자, 계속 자문하고 반성하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금 누구한테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장학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연수도 듣고 책도 읽고 계속 자기 장학의 노력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선배들에게 많이 물어봤죠. 그러니까 점점 좋아져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는 선생님도 시도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누가 도움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는 동료 장학의 개념으로 찾아나갈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이제 사실 점수 배점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점수 배점이 제일 높은 곳. 이 교사가 보이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거든요. 점수 배점이 제일 높은 곳에서 뭐가 나오냐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을 때 문제점은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 해결 방안 제시를 안 해줘요, 여기서. 대부분의 논술 문제에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평소에 나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이 얼만큼 중요하냐는 부분들인데, 해결 방안에서도 해결 방안을, 만약에 해결 방안도 누구의 뭐에 힌트를 얻어서 근거를 해서 아니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답하시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안에서 찾아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내 생각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내 생각을 서술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교사의 문제점. 자, 이 교사의 대화를 처음부터 계속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바깥놀이가 힘들어요. 미세먼지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 보면 왜 꼭 바깥놀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 교사가 가진 제일 큰 문제. 예. 이 문제에서 아까 교직관을 물어보는 게 함정이라면 큰 주제는 이 교사가 가진 이런 태도가 되게 큰 문제로서 부각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교사는 아까 교직관을 물어봤죠. 선생님들이 교직관과 교육관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이 교사는 바깥놀이를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귀찮아하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과정상에서는 바깥놀이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잖아요. 이거는 교사는 이 교육과정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거부한다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교직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한다면 이 교사는 이런 면에서 본다면 바깥놀이를,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본다면 바깥놀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죠? 바깥놀이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걸 왜 굳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세 가지 찾으려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놀이터로 활동을 갔는데 놀이기구를 먼저 타겠다고 야단들이었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도 듣질 않네요. 결국 이마를 부딪혀서 울고 불고 했어요. 이러면 으름장을 놓았죠. 게다가 오늘은 어쩌고저쩌고. 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은 또 뭐가 보이세요? 응? 상냥하지 않았다. 유아들이 다쳤어요. 네. 그러니까 교사가 이 바깥 놀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특히 선생님들이 놀이나 바깥 놀이든 무슨 행사든 모든 것에서 사실 제 시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전이에요. 그죠? 교육 활동에서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지진이 일어날 줄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그런 훈련들 다 하잖아요.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에서 만약에 여기서 다치거나 이런 내용이 없다면 안전을 고려했다 안 했다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쳤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또 건널 때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안전에 대해서 의식이 부족했거나 준비가 부족했거나 사전 교육이 부족했거나 현장에서의 지도가 부족했다는 게 느껴지겠죠. 예, 안전. 예. 자,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 더 뭘 찾아야 될까요? 제가 이제 좀 선생님들한테 피드백 드릴 때도 그런 거 썼는데 교사가 잘 보세요. 으름장을 놓고 막 이렇게 이 교사의 대화 이런 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이 교사의 대화 보면 집중해서 듣지 않은 것 같아요. 꽃도 꺾지 말라고 주의를 줬어요.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여유도 없었어요. 그냥 별탈 없이 보내고 온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지금 저 활동 안에 교사가 어떤 교육 활동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 때우려고 데리고 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교육 활동에 대해서 이 교사는 계획하거나 선생님 말씀대로 목표를 어떤 그 교육 활동의 목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교수 학습적인 방법에서 본다면 아이가 이게 다치고 한 게 이게 선생님이 소리 질러 봐도 듣질 않고 그 다음에 으름장을 놓고 하는 것들이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죠.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 활동을 할 때는 교사가 저렇게 막 지시하고 벌을 주고 막 이런 것들은 거의 일방적인 교사의 강요, 지시 뭐 이런 거잖아요. 벌. 사실 이건 벌이죠. 이렇게 하면 다음에 안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 교사가 지금 교수 학습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가 방관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압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이제 이것까지 찾아놨으면 있잖아요. 해결 방안을 만약에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을 하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야, 이거 해결 방안까지 여기 개요대에 다 꽉 채워야 돼. 라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 있어요. 금방 떠오르는 거라면 금방 해도 돼요. 근데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면 개요도를 쓸 때 여기가 맨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죠. 충실히 작성해서 쓰면서 뒤에 가서 하면 돼요. 이것까지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 지금 개요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교사가 이런 문제를 보였다. 첫 번째 1-로 가면 바깥놀이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죠. 이 교사가 가진 부분으로 본다면. 그렇죠? 네.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 그 유치원에 저렇게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이런 태도를 가진 선생님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교원 평가에서 하체하를 주면 돼요? 그렇죠. 연수 같은 게 필요하죠. 뭐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필요한 거겠죠. 그죠? 네. 그런 부분으로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세요. 네. 이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런 연수가 필요하죠. 뭐 연수라든가 자기 개발의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당연히. 자, 두 번째. 안전에 대해서는요.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수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는 게 좋겠죠. 예방교육이. 제일 좋은 건 예방이죠. 근데 예방교육 했다고 해서 끝인가요? 아이들이 원해서 얘들아 나가면 건너갈 때는 손을 잡고 파란불에 건너가야 되고 친구랑 다투지 말고 줄 서야 되고 이렇게 하면 끝인가요? 현장에서도 계속 해야 되죠. 이게 수시로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안전교육은.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하면 이 사람은 안전에 대한 사전교육 및 현장에서의 안전교육을 계속 실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선생님이 가지는 그런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전에 안전에 대한 이런 의식이 별로 없을 때는 야,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야?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애들이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지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어. TV만 봐야 되겠네? TV 보다가 눈 나빠지면 어떻게 그것도 못 하겠네? 막 이랬다고요. 교사가 조금만 더 계획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해결되고 훨씬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찾아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가 자기 수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김 교사가 봤으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돌아볼 수 있었을까요? 못 돌아봤죠. 그죠? 예. 그러면 교사의 이런 태도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통로장학이나 자기장학 같은 거예요. 반성일지를 쓴다든가 아니면 내 수업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예.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장학의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협의회도 있죠. 요즘은 교사 전문 학습 공동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교수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협의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병설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인원수가 적잖아요.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사실 업무 맡은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협의회 같은 거 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는가 봐요. 예. 그런데 아무튼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반성 같은 거예요. 결국은.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 장학의 장단점이 있죠. 예. 내가 늘 어느 때든 아니면 어느 상황이든 내가 스스로 자기에게 내재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크지만 또 단점으로 본다면 그냥 내가 하는 거니까 어떤 통제 없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틀로 내 개요도를 작성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저번 주에 우리가 모의 논술로다 이 문제를 다뤘잖아요. 그리고 답안지를 쓰시고 오늘 피드백 답안지를 드렸잖아요. 자, 이제 오늘 다시 개요도를 다시 작성하시면서 다시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논술문에 대한 답이 훨씬 좋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주어진 예시 답안은 내가 다 작성한 다음에 보시라고. 예. 그래서
다듬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네.